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미도라는 영화에 실제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글쎄, 저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작가가 꾸며낸 일인지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조언을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할 것인가, 또 한 번 천명된 규칙을 지킬 것인가. 65초가 지나서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총알바지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큰 원칙이 공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는, 저는 이 얘기를 그 훈련대장이 만약에 로봇이었다면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곰입니다. 곰은 원칙을 끝까지 지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곰과? 그렇습니다. 여우입니다. 여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리를 챙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판단은 곰과 같이 하는 걸까요? 여우처럼 하는 것일까요?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어느 쪽에서는 곰이라 그러고 또 어느 쪽에서는 여우라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 양비론 양시론은요, 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자, 일단 우리는 상대방이 곰인지 여우인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너 곰이지? 하고 딱 물어보면 곰은 자신이 곰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힙니다. 문제는 여우입니다. 너 여우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우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여우라는 여우 봤습니까? 아니 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여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툭툭 건드려 보면은요, 불편하게 만들어 보면 곰은 한두 번은 참다가 하고 화를 냅니다. 문제는 여우입니다. 여우를 툭툭 건드려 보면은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아니, 화내는 여우 봤습니까? 대신 속으로 딱 삐칩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시는 얼굴 있죠? 그거 여우입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전혀 화도 내지 않고 속으로 딱 비치는. 자, 여러분, 힌트 드리겠습니다. 곰 같은 곰은 곰탱이라 그럽니다. 여우 같은 여우는 여시라 그럽니다. 이 둘은 예선 탈락입니다. 결승전에 가면 곰 같은 여우냐 여우 같은 곰이냐 이 싸움인데, 올바른 판단은 원칙을 지킬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융통성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기계 같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로봇 같은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칙을 지켜라. 원칙이 무너지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실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 균형점, 저는 이 균형점을 로봇이 발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들도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롤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는 반성적 평형 상태라는 개념을 재현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배분의 원리를 담은 정의론을 펴냈다. 롤스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 보는 것이다.
롤스는 무죄의 배의를 제시하면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는다. 무죄의 배일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의 결과 중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생길 경우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고 상호 수정해 의견 일치를 끌어내는 방법이나 상태를 반성적 평형이라 부른다. 원칙이 있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자 간에는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성립합니다. 원칙을 지켜라. 그러나 이것을 현실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양자 간의 긴장관계가 바로 원칙과 융통성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반성적 평형 상태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윤리적 사고의 핵심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행복을 원하는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바로 삶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햄릿의 그 고민, 이것이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실존적 고민을 던질 수 있는 존재만이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고통과 행복이 나와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쟁자들을 멸종시킨 살인범이라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덩치도 더 크고 두뇌도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 의해서 멸종당했을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결국 네안데르탈인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이 공격을 당하면 방어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이 친구가 습격을 받잖아요. 인간들이 이제 때로 몰려가서 습격을 하는 거죠. 이 인간의 그 조상들은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찌질이 원숭이였답니다. 원숭이 중에서도 힘이 별로 세지도 않은 나무 위에서 사는데 결국은 쫓겨나서 땅 밑으로 내려온 그런 존재였는데 협업하면서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들은 자기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존재자들이 습격을 받으면요 모른 척 했답니다. 그래서 멸종되었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윤리적 사고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알아라.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내 행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을 나는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자에게 책임을, 윤리적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책임을 묻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는 윤리적 사고를 할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등급을 매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기말고사 시험이 내일인데 그 전날 친구하고 포카를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는 그 시험을 왕창 망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러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학점이 좀 더 잘 나왔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후회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그때 그 과목 안 그랬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바로 공자님께서 오도의 일이관지 내 도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도, 관련성, 일관성,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윤리적 사고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철학은 철학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선배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류가 지식을 축적해오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혜를 축적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남의 명령을 듣고 살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만이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나 자신에게 명령되는 것이 없이 남의 명령만 듣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로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 경구일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바로 한 얘기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을 수 있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합니다. 왜? 아는 척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의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해 봐야지만 비로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모르는 거면 나 그거 모르는데 라고 즉각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자들에 따르면 메타인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형이상학이라는 책 제1권 1장 1절 첫 문장입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이 강의를 듣는 어떤 학생 중에는 교수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배우기가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배우기를 원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뭔지를 궁금해합니다. 호기심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이 있으시고 호기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아직도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원인이 항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지금 배움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 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더 반짝이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철학사에 있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기억에 남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는 칸트 이전의 철학과 칸트 이후의 철학은 영원히 같을 수가 없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칸트라는 철학자가 한 이 이야기는 바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스스로 지우고 있는 존재, 이 칸트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품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장시키려고 나가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얘기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수사학에서 설득의 수단이 되는 인간의 세 가지 능력을 언급했다. 첫 번째 능력, 로고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 이치에 근거한다고 봤다. 두 번째 능력은 파토스. 파토스는 마음의 움직임, 즉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능력은 에토스. 나의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스스로 질문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 사람의 도덕적 사고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이 인격을 고대 그리스어로 에토스라고 말한다.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로고스입니다. 바로 논리적 사고력, 지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형식 논리학에서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전부 논리적 추론사고, 연역적 사고와 기납적 사고, 양자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에게 논리적 계산 능력을 보여주는 인텔리전스의 핵심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감정, 감성, 이모션을 얘기합니다. 이 파토스가 인간 삶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감정도 피도 눈물도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 보통 파토스가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세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바로 도덕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 사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무조건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 이것이 에토스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삶에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이 스스로 명령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심지어 인간에게 지시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인간은 기계와 더불어 공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진화의 마지막은 어디인지 인문학자들은 과학기술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만들고 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끝은 어딘가?
그것이 인간의 품격을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은 같이 토론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윤리적